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재 단면적과 이 철근 배근 위치, 그다음 철근 배근 양을 결정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콘크리트 부재의 설계 핵심일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부재 단면적의 결정이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만 이 수평 부재의 경우는 부재의 길이에 상당히 디펜던트합니다. 그러니까 스팬이 얼마냐, 경관이 얼마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경관이 따라서 수평 부재는 모멘트가 크게 여기서 말하면 모멘트라는 것은 힘 모멘트를 얘기하게 되죠. 그 모멘트가 크게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구조 역학에서 했던 것처럼 그 부재에 작용되는 하중의 크기에 따라서도 부재 단면적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네, 대개는 실무적 입장에서는 이 부재 단면적의 크기라는 것은 수평 부재의 경우는 대개 부재의 경관의 변수로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스팬이 L이면 그 부재의 10분의 1 또는 15분의 1 뭐 이렇게 해서 부재 단면의 이 깊이, 다시 말하면 요 높이를 결정을 하고, 그의 폭이라는 것은 요 높이의 함수로 해서 한 2분의 1 또는 3분의 2d 정도, 그러니까 요 높이가 d라 그러면 그 d에 2분의 1 내지 3분의 2 정도를 그의 폭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요 빈이나 가다, 보에 대한 얘기고요. 기둥은 되게 높이보다는 오히려 압축력의 크기에 따라서 대략 그 콘크리트의 강도가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24, 27 메가파스칼 쓴다 그러면 그 부재가 받는 총 압축력을 가지고 그 압축력을 변수로 해서 압축제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부재 단면적은 그렇게 보통 가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철근 배근 위치라 하는 것은 우선 뭐 수평 부재인 보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보의 모멘트나 전단력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임장 철근 양은 결국은 요 부재에 작용하는 모멘트가 어떤 형태로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모멘트의 크기에 또는 이 모멘트가 발생하는 그 위치에다가 철근 배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배근 위치라는 것은 부재가 받는 하중에 작용된 하중에 의해서 받는 응력, 휘 응력, 전단 응력에 따라서 철근 배근 위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요. 철근 배근 양은 이제 우리가 조금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 그 응력에 따라서 힘 모멘트가 발생하는 양에 따라서 그 부재가 어느 정도의 배근량이 필요하느냐를 결정을 하고, 아마 어쩌면 이건 약간의 역학적 지식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이 설계라 하는 것은 그 부재의 단면적, 철근 배근 위치, 철근 배근 양, 이 세 가지만 잘 결정을 하면 휨 부재가 됐건 압축 부재가 됐건 또는 전단을 받는 부재가 됐건 비틀림을 받는 부재가 됐건 설계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밑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각각의 시점 조건, 하중에 따라서 모멘트도가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지난 시간 많이 이해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리뷰를 해보시고요. 예를 들면 이러한 부재는 이 이론에 따라서 철근 배근 양은 어쩌면 여기 최대 힘 모멘트가 발생되는 이 모멘트 양을 가지고 철근 배근 양을 결정을 할 것이고, 배근 위치는 마찬가지로 인장이 걸리는 하부 쪽에, 다시 말해 인장 크랙이 주로 발생되는 하부 쪽에 배근 위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요 스팬이 결정이 되면, L이 결정이 되면 제일 먼저 부재의 단면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주요하게 각인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따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플레인 콘크리트하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레인포스 콘크리트의 힘 또는 응력인데요. 되게 단면적으로 나누게 되면 응력이 되죠. 힘하고 변형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 그래프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플레인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원 싱글 크랙에 의해서 하중 변형의 곡선이 굉장히 브리틀하게 작은 변형을 경험하고 페일리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는 부재의 응력을 보게 되면 부재의 중립축, 뉴트럴 액시스죠. 중립축에서 압축을 받는 쪽, 응장을 받는 쪽에 거의 직선적으로 이렇게 거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소성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비탄성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탄성적 거동에 의해서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어떤 비탄성 변형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적절한 양을 콘크리트 내에 철근을 배건하게 되면 이 하나의 넓은 크랙이 발생된 부분이 굉장히 멀티플하게 이렇게 크랙이 발생이 되고요. 그 크랙의 폭은 굉장히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마땅히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 첫 번째 균열 발생 이후에 파괴가 됐던 플레인 콘크리트에 비해서 그 크랙을 경험한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하중을 저항을 하게 되고요. 동시에 변형도 같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쯤 되게 되면은 이제 거의 최대 하중, 그러니까 철근이 항복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점인데, 이쯤 되게 되면 하부의 인장측 콘크리트는 이미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인장측 콘크리트는 더 이상 거동을 하지 못한다고 가정을 하고, 인장력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이 철근 배건 양, 이 배건된 철근 양에 의해서 전 인장력을 받는다. 이렇게 설계를 가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부의 압축을 받는 콘크리트 영역은 탄성력에서 비탄성 개념으로 약간의 포물선 형태를 띠면서 응력이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휘인 부재 설계 때 하중과 응력의 상관관계, 또 하중과 변형의 상관관계를 같이 조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그래프, 플레인 콘크리트하고 철근 콘크리트의 이 응력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응력과 변형의 상관관계 곡선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실제 뭐 일부는 가져온 그림이고 일부는 제가 찍은 그림이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상으로 하는 건물들은 뭐 이런 정도의 건물이 될 겁니다. 그냥 심플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학과 교과목에서 다루는 거는 실제 건물은 굉장히 복잡하죠. 어떻게 뭐 뉴클리어 쪽에 컨테인먼트는 이렇게 뭐 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있는 이 벽체의 철근은 굉장히 헤비하게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이런 어떤 철근 배건이 진행되죠. 여기에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 하게 되면, 콘크리트라는 건 시멘트 모래, 그 다음에 물, 자갈, 붉은 골재들이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골재들이 잘 들어가야 되는데, 쉽게 아마 여러분들 눈에 보시기에도 시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 머리 끝을 이렇게 크게 하는 이 헤드를 씌워가지고, 헤드 도발하고 있는 건데, 헤드를 만들어서 이런 어떤 구부림이나 그런 길이들을 줄이는 그런 어떤, 그러면서 이제 철근 양도 좀 줄이고 콘크리트의 시공도 조금 용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철근의 되게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수직 철근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배건해야 될 것이고, 또 수평 철근들을 배건해야 될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경사
뭐 주로 배구부 주변이지만 이렇게 적절한 각도 한 30에서 45도 정도 또는 뭐 60도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경사져서 배선되는 이 철근 양도 힘의 불격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조역학 때 리뷰했던 것처럼 연직 하중을 받는 경우에 힘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바닥 슬래브에서부터 작은 보, 그렇죠? 슬래브에서 빔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빔에서 큰 보로 되게 가죠. 큰 보는 가다죠. 그 다음에 가다에서 기둥으로 힘이 흘러 들어갑니다. 기둥은 되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수직 부재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하중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기초로 흘러가고요. 그 기초로 흘러간 힘은 땅으로 이렇게 소일로 잘 힘이 흘러가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직 하중의 일반적인 힘의 흐름 형태는 지금 횡하중이라든지 반복 하중이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요. 순수하게 중력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슬래브에서 빔, 빔에서 가다, 가다에서 칼럼, 칼럼에서 푸팅 또는 파운데이션이죠. 그 푸팅에서 소일로 이렇게 힘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제 그 와중에 중요하게 힘을 받는 부재는 어떻게 되느냐.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의 핵심 중에는 부재의 단면적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철근 양을 결정을 하고 철근 위치를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되게 콘크리트 건물의 주요한 어떤 힘을 받는 골조는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힘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보하고 기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는 수평 부재가 될 것이고요. 기둥은 수직 부재가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둥 부재가 되죠. 내부에 또는 뭐 외부에 어떤 그 기둥들이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게 이제 바닥 슬래브가 되는 것이고, 요게 보가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되게 없고 슬래브하고 기둥에 바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도 있다. 우리 플랫 슬래브라고 하는 것인데, 그죠? 필요에 따라서 부족하게 되는 것처럼 여기가 얇은 종이 위에 아주 가는 이 볼펜이 있으면 뚫리게 되는 거니까요. 그 뚫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떤 특별한 두께, 판을 만들게 되니까 이걸 우리가 드랍 판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플랫 슬래브에는 이렇게 드랍 판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힘은 어떻게 돼요? 위에서 내려 누르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이 바닥을 통해서 요런 볼을 통하고요. 요 볼을 통해서 요 기둥으로 흘러 들어오고 요 기둥에서 요 기초로 그 다음에 기초에 대한 힘은 요 소일로 이렇게 대체로 흘러 들어간다. 이겁니다. 주로 여러분들하고 여기서 이 광자에서 부재의 설계는 콘크리트 건물의 주요 골조인 이러한 어떤 기둥 부재하고 그 다음에 보호 부재, 시간이 되면 슬래브 부재, 이렇게 주 골조에 대한 콘크리트 부재 설계를 다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닛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되게 1뉴턴은 되게 사과의 무게 정도 될 것이고, 그죠? 1kg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클 조던 한 100kg 정도. 여러분들의 몸무게 정도죠. 그래서 이 포스에 대한 단위를 대략 이렇게 연상을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중의 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작용되는 고정 하중 또는 적재 하중, 활하중이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크기들을 스퀘어 미터당 1제곱미터당 얼마로 가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필드에 나가면 그렇게 할 텐데, 그 하중의 크기가 그냥 수치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 하중의 크기라는 것이 대비가 돼서 우리가 설계할 때 그 하중을 크게 가정했는지 아니면 그 하중의 크기를 적절하게 가정했는지
아니면 그 가정의 크기를 작게 가정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구조물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설계한 부재의 세이프티 팩터, 안전율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현재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설계 방법은 Ultimate Strength Design Method라고 해서 극한 강도 또는 강도 설계법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될 텐데, 결국 그 설계 방법은 하중 과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몇 가지 가정 사항을 거쳐서 부재의 설계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힘 또는 하중, 로드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정량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그 크기를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정성적 개념을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대략 제 몸무게는 이 정도 가까이 연결이 가지 않을까요? 이 뉴턴이라는 것은 이 프랙티컬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실제는 이런 크기를 갖고 있지만은 프랙티컬 엔지니어링에서는 이렇게 가져가 하면 좋겠다. 그죠? 1뉴턴 0.1kg, 1km 0.1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응력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콘크리트를 설계 기준 강도, 그러니까 설계 기준 압축 강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주로 24에서 30 메가파스칼 정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 메가파스칼이라는 것은 이 프랙티컬 엔지니어링에서는 되게 그죠? 10kg per square cm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어쩌면 구조 설계, 아까 부재 단면과 철근 양, 철근 배근 위치를 결정할 때에는 이그젝 밸류는 설계에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갖지 못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얘기하는 프랙티컬 엔지니어링에서 얘기하는 이 유닛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포스나 응력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3장에서 주로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대표적인 게 콘크리트하고 철근, 그러니까 재료 중에서도 콘크리트와 철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철근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철근에 어떤 종류가 있느냐? 철근의 종류가 뭐냐? 주로 이형 철근과 원형 철근이 디포음드 바나 라운드 바가 있다. 철근의 강도는 얼마 정도 쓰느냐? 현재 대개 한 400에서 600 메가파스칼 정도로 쓴다. 메가파스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철근의 직경은 어떤 게 있느냐? 바 사이즈입니다. 바 사이즈는 대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넘버 3부터 시작해서 넘버 18 정도까지의 철근들이 주로 있습니다. 3번에서부터 18번 바로 갈수록 철근의 직경이 커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번은 철근의 직경이 대략 한 10mm 정도를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주 이득되면 다른 얘기지만 8번은 우리는 25mm, 철근의 직경이 25mm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mm, 13mm, 16mm, 19mm, 22mm, 25mm 이렇게 주로 현재 우리 빌딩, 건물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넘버 3부터 해서 넘버 8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 직경에 대한 부분과 단면적에 대한, 그 다음에 메타당 무게, 중량, 웨이트를 여러분들이 대충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여기 넘버 14, 넘버 18 또는 넘버 11, 36mm, 43mm, 57mm 이런 것들은 아까 보셨던 원자력, 원전 구조물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대구경은 원전 구조물, 뉴클리어 파워플란트 쪽에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우리 빌딩에서는 주로 10mm부터 25mm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나중에 논의를 할 겁니다. 철근에서는 직경이 강도가 종류가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거리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 정도의 그 철근 사이즈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죠?
10mm, 13, 16, 19, 22, 25. 여기는 대개 직경이 한 3mm 정도씩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25mm.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점프를 합니다. 29mm, 32mm, 36mm, 43mm, 51mm. 좀 일렉일로하게 이렇게 직경이 이제 커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도 한 두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콘크리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콘크리트 강도가 얼마입니까? 그때 강도라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콘크리트의 가장 장점인 압축 강도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Specified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그러니까 설계 기준 압축 강도. 그래서 콘크리트 강도가 주로 얼마짜리를 써야 되느냐? 우리 현재 건축에서 대략 한 24에서 30메가파스칼 정도입니다. 그죠? 240kg per square cm가 되는 거죠. 300kg per square cm 정도 됩니다. 프랙티컬에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구조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이 강도를 가지고 부재의 설계에 주로 포커싱이 된다 그러면, 재료 측 사이드에서의 연구 부분은 이러한 이 콘크리트의 종류가 어떤 걸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느냐 하는 재료의 어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재 설계는 재료의 종류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 강도는 대략 24에서 30메가파스칼 정도를 가지고 부재 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내용은 여러분들 이 교재의 한 3장에서 주로 다루고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 코드에 대한 얘기는 깊이 여러분들하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가끔 내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장에서 여러분들 일장의 말미에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가끔 이 기준, 규격, 기준, 지방서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시면 건설회사를 가시든 엔지니어링 회사에 가시든 이 세 가지 얘기들을 가지고 설득도 하고 여러분들이 설계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독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디자인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뭐 이것을 굳이 나누어서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스탠다드하고 스트럭처 디자인 코드에 대한 거하고 스페시피케이션 이 세 가지는 잘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이 규격 스탠다드, 우리 KS 스탠다드, 미국에서 ASTM입니다. 그죠? 이 규격 스탠다드라는 것은 생산 또는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공업생산 상품에 대해서 정한 기술적 표준을 얘기라고 합니다. 기술적 표준. 이 규격 안에도 한 서너 가지가 있죠. 제품, 방법, 전달, 여러 가지 규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실에서 부재 또는 재료 실험, 부재 실험 또는 재료 시험을 한다 그러면 요 규격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방법 규격이죠. 시험 분석 검사 이런 거에 따라서 대학원생들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러니까 ASTM에 제시된 재료 강도를 결정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제품, 방법, 전달 이런 규격들이 있다는 거죠. 대개 기술적 용어나 단위,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전달 규격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제품의 치수, 품질 등은 제품 규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 방법, 전달에 대한 것을 크게 보면 스탠다드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코리안 스탠다드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기준은 디자인 코드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KBC 또는 KCI 이런 부분들은 디자인 코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디자인 코드라는 것은 디자인 코드를 만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모든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느냐 하는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쩌면 물론 코드를 잘 준용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되게 디펜스를 해주죠. 그렇지만, 코드를 만족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코드에
제시하고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해서 전체 구조물을 안전을 확보하는 부분은 엔지니어의 몫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에 설계에 사용되는 기준이라 하는 것은, 디자인 코드라는 것은 allowable minimum requirement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쓸 겁니다. 특히 구조 쪽에서 설계하는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ACI 또는 그 KCI 또는 표현 안 되어 있지만 KBC 이 코드를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될 텐데, 이때 사용되는 이 설계 기준이라는 것은 허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기술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하는데 아주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설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설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 얘기죠. 기준을 만족했음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기준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은 그 기준을 만족한 이후에 특별한 어떤 하중 조건이나 특별한 현상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이나 하는 것들은 엔지니어가 여러분들이 한테 제시한 이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디자인 코드 외에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엔지니어의 판단과 평가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방서라는 것은 시공에 관계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어떤 표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스펙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건설회사 가시는 분들은 대개는 이 시방서를 가지고 나중에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시방서에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그때 여러분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시공에 관련된 일반적인 그 다음에 기본적인 표준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시면 됩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요 스탠다드 규격에 대한 거하고 디자인 코드 기준에 대한 거, 스펙, 지방서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은 일일이 다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각각의 여러분들이 처한 위치에 따라서 이 기준을 가지고, 이 규격을 가지고, 이 지방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좋겠죠. 앞에서 얘기했는 스탠다드 규격과 스펙, 지방서에 대한 것은 이 교과목의 주요한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인 디자인 코드, 설계 기준을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설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여기처럼 하나, 둘, 셋, 네 개가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기준의 총칙, 일반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기준은 뭐라 이렇게 되어 있고 something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칙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기준은 안전성, 사용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유지 관리성에 필요한 내용을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총칙의 일반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디자인 코드는 이 기준을 따르게 되면 안전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성의 어떤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기준의 대부분의 기준에서 기술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세이프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렝스에 대한 얘기죠. 강도에 대한 얘기. 구조적 안전에 대한 얘기들을 규정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서비스빌리티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용성에 대한 얘기죠. 우리는 조금 전에 제가 슬쩍 지나갔지만 철근 콘크리트의 현재 우리 기준의 설계 방법은 Ultimate Strength Design Method, USDM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극한 강도 또는 강도 설계법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재의 설계는 1차적으로 여기에 있는 스트렝스, 강도를 가지고 설계를 하겠다. 이때 여기 강도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쉼 강도, 압축 강도, 전단 강도, 비틀림 강도, 부착 강도,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강도로 1차적으로 부재를 설계를 하고 강도 설계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무엇을 검토를 하느냐 하면 이 두 번째 사항이 서비스빌리티, 사용성에 대한 것을 검토 또는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용성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을 보게 되면 이 처짐, 균열, 진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콘크리트 기준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균열과 처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동은 부재의 크기로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진동에 따른 아주 심각한 CLS 문제는 보편적인 경우는 잘 안 생깁니다. 그렇기에 사용성에 주요한 어떤 부분들은 처짐량과 크랙을 어떻게 제어하느냐는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이 크랙 제어에 대한 부분이 사용성의 핵심이 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두라빌리티, 내구성과 뭐 리허빌리테이션, 복구성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조금 프랙티컬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이 문제까지를 다 고려하지 해서 티칭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강도 설계법에 중점을 두고 필요에 따라서 균열이나 처짐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같이 고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설계 기준에는 무엇을 규정하고 있느냐? 이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Safety, Serviceability, Durability, Rehabilitation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재 2장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주로 설계 방법에 대한 논의를 이제 하고 있을 텐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 방법은 지금 현재까지 대략 한 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허용능력 설계법, 강도 설계법, 한계상태 설계법. 근데 우리 기준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 방법은 강도 설계법을 가지고 부재를 설계한다. Working Stress Design, WSDM, Ultimate USDM, Limit State Design, LSDM, 그러니까 허용력, 강도 설계, 한계상태 설계법에 대한 부분은 챕터 2에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부재의 설계를 하면서 간략하게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심적인, 그러니까 워킹 스트레스 허용력과 강도 설계, 얼티메이트 스트렝스, 그 다음에 한계 상태, 리밋 스테이트 설계 방법의 핵심적인 어떤 차이는 구조물의 해석과 단면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허용력과 극한 강도 설계법은 구조물 해석은 선행 탄성으로 하되 부재 또는 단면의 설계는 허용력에서는 선행 탄성이고요. 강도 설계법에서는 비선행 비탄성을 고려해서 단면 설계를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하는 것은 나중에 부재의 설계에서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도 설계법에서 해석은 선행 탄성으로 하되 단면 설계는 비선행 비탄성의 개념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 한계 상태는 해석과 단면 설계를 모두 비선행 비탄성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강도 설계법이 원칙이고 부분적으로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있다. 미국 아이들도 보면 ACI 코드는 우리와 비슷하게 강도 설계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미국 아이들은 워킹 스트레스 디자인을 썼다가 77년 이후에 71년 이후에 강도 설계법으로 개선했죠. 저희 나라는 88년도 정도 이후에 강도 설계법을 개선했고 대략 한 10년 정도 이렇게 15년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유럽 아이들은 유럽 코드인데 유럽은 주로 제일 밑에 있는 한계상태 설계법을 그 다음에 에이시안 콘크리트 ACA인데요. 에이시안 콘크리트 모델 코드는 되게 한계상태 설계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추세는
허용력에서 강도, 강도에서 한계 상대 설계법에 또 이렇게 변화해가는 어떤 추세에 있긴 합니다. 허용력 설계, 강도 설계, 한계 상대 설계법이 어떠한 설계 방법입니까? 하는 것은 챕터 2와 제가 필요에 따라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 방법은 USDA입니다. 강도 설계법이다. 또는 극한 강도 설계법이다. 이렇게 자,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디자인 코드가 이 구조물의 진짜 안전을 개런티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영원히 숙제입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디자인 코드가 법적인 어떤 제한이기 때문에, 법을 만족하게 되면 구조물의 안전은 개런티 해줘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게 그 개런티 할 수 있느냐. 그러죠. 여기에는 이 코드에다가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 알파는 엔지니어의 몫이다. 그렇게 결론부터 짓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빌딩 코드에 굉장히 복잡하게 제가 표현해놨지만 실은 딱 두 가지 있다. 그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GBC라고 해서 제너럴 빌딩 코드, 리갈 코드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디자인 코드, 모델 코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GBC, 그러니까 이 리갈 코드와 모델 코드의 핵심적인 차이는, 모델 코드는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모델 코드는 Detail Technical Standards죠. Requirements for the Actual Structure Design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구조 부재의 설계나, 그렇죠? 디테일에 대한 것을 기술해 놓은 것이 모델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나라의, 콘크리트 학계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KCI 2012년 판, 이런 부분들은 엄밀히 말하면 디자인 코드에 가까운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갈 코드의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엔지니어들이 그 코드를 다 준용해야 된다. 또는 이 법의 테두리에서 피해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 학회에서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안한 기준을 만족했는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피해갈 수가 있다. 리갈 코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주로 정부에서, 가버먼트 바디가 정부에서 그 리콰이어먼트를 이렇게 제안해 놓는 겁니다. 또 뭐에 대해서? 미니멈 디자인 로우스. 그러니까 그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그러니까 고정하중, 활하중, 지진하중, 풍하중, 뭐 등등등, 적설하중, 이러한 것들, 하중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미니멈 스탠다드 포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시공에 관련된 최소한의 어떤 요구 사항들, 시방들, 이런 것들이 주로 리갈 코드에 담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GBC는 이런 하중이라든지 또는 이 컨스트럭션에 대한 미니멈 스탠다드라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변경시키면 안 됩니다.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지진 하중을 2400년 재현 주기로 뭐 이렇게 한다 했는데 내년에는 갑자기 1200년으로 한다. 그럼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바람 하중은 통계 처리해서 이렇게 뭐 서울 지역은, 인천 지역은 이렇게 초당 얼마로 한다. 35m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게 그것이 일정 기간 동안 통계가 확보될 때까지는 그대로 존속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GBC 리갈 코드는 그 개정 주기가 비교적 길어야 됩니다. 장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리하고 하는 코드 중에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중이라든지 뭐 시공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개정을 수시로 하지 않도록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바람, 지진, 적설하중 뭐 이런 부분들, 뭐 이번에 적설하중도 개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 마오라는 이슈 때문에 특별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할 얘기가 많지만, 이걸 달았기 때문에 제가 조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코드는 Detailed Technical Standards, Requirements for the Actual Structure Design이거든. 그러니까 실제 그 보호 부재를 설계를 하는데 부재의 철근 상세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런 것들. 그거는 여기에 담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자인 코드에 모델 코드에 담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또는 최소 철근 비를 얼마로 할까? 그 부재에 특별한 이 부재에 영향을 끼칠 만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아도 콘크리트에는 그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마티리얼 프로퍼티가 있다는 거죠. 재료적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간에 따라서 크립 또는 휘링 게이지, 건조 수축이 발생된다는 거죠. 우리 이베프레이팅, 이게 빠져나가면서 단면적에 체적의 변화가 생기고 그에 따른 마티리얼의 프로퍼티가 변화해 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러한 그 변화들 같은 거는 예를 들면 이런 말을 코드에다가 넣어주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죠. GBC, General Building Code가 있고요. 디자인 코드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리안 빌딩 코드 또는 KCI, 코리안 콘크리트 인스티튜트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디자인 코드도 제너럴 빌딩 코드도 이렇게 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게 되면 이 KBC 코드 같은 경우는 요 GBC로 가면 좋겠고 KCI 같은 것은 디자인 코드로 가면 이 적절하게 그 파지션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주로 콘크리트 구조 기준은 디테일에 대한 얘기들을 그 다음에 코리안 빌딩 건축 구조 기준은 하중에 대한 이런 부분들 또는 컨스트럭션에 대한 스탠다드 이런 부분들을 기술함이 바람직한데 지금은 양쪽을 다 이렇게 겸용을 하고 있다. 외국의 예를 보게 되면 인터내셔널 빌딩 코드 미국의 또는 유니폼 빌딩 코드 UBC 또는 IBC 이런 것들은 되게 GBC에 해당되는 겁니다. 리갈 코드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미국 아이들의 콘크리트에 대한 ACI나 스틸에 대한 AIS나 도로에 대한 아시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디자인 코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세계가 우리보다는 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여러분들 뭐 이게 다 일일이 이해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 코드는 그 실제 구조 설계에 필요한 그 테크니컬 스탠다드를 주로 기술하고 있다. GBC는 원칙적으로 뭐 하중이라든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주기 계ring 주기를 좀 오래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슴에 좀 담고 갔으면 좋겠는데 물론 코드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allowable minimum requirement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보편적인 경우에 개런티를 해줘야 됩니다. 그 건물의 세이프티를 개런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코드라는 것은 제너럴 가이드라인이다. 스트럭처 디자인의 제너럴 가이드를 프로바이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만족함에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사고가 발생이 되고 뭐 인재사고가 났다. 누구의 책임이냐 뭐 이런 얘기죠. 그 책임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있다. 스트럭처 엔지니어한테 있다. 그러니까 ultimate responsibility는 스트럭처 디자인하는데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 스트럭처 엔지니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예를 들면 뭐 특정한 제품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뭐 마이너스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또는 우리 그 KBC를 기준을 가지고 부재 설계를 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겠다.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물론 뭐 법적인 어떤 얘기는 또 다른 얘기지만은 통상적인 개념에서 코드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하는 것이다. 그래서 엔지니어는 ultimate responsibility를 가지고 있다. 오늘 수업의 핵심은 아마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대략 보시면 우리 한국의 기준은
대략 지금 현재 KBC 공구가 최신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면 아마 이게 아니고 이 KBC 1호 또는 16이 될 것 같은데요. 벌써 오래됐는데 안이 만들어진 지가 그러니까 리비전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졸업해 나가면 요 최신 기준이 아마 1.5 또는 1.6 버전 아직 이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6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요 기준을 가지고 설계에 임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만에 해당되는 KCI 기준은 지금 현재 KCI 1, 2 버전이 최신 버전입니다. 근데 다시 지금 1.5 그 다음에 요구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1.6 버전을 지금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KCI도 1.6 버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미국 아이들 ACI, 미국 콘크리트 기준은 커뮤니티 넘버가 318이라고 그러는데 ACI 318이라고 그러는데 요 318은 그 원칙을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every 6 years 매 6년마다 메이저 리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대폭 개정을 하죠. ACI는 아까 마델 코드라 그랬습니까? 리갈 코드라 그랬습니까? 예, 마델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어떤 디테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수시 개정이 가능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뭐 어떤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철검비 문제가 생기면, 철검비를 갖다가 상향 또는 하향, 뭐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본다면, 뭐 매일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가능하죠.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메이저 리비전은 매 6년마다 83년도에서 89년도에 이렇게 개정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가 기니까 요 3년 요 사이사이에 인테림 리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6년과 6년 사이에 3년 주기마다 중간중간 마이너 리비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ACI가 매 3년마다 작은 소폭의 개정을 해 나가고 매 6년마다 좀 메이저 리비전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엄밀히 말해서 뭐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3년 6년 주기로. 그래서 그건 너무 3년은 짧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인터내셔널 빌딩 코드 IBC는 지금 2015 판이 매 3년마다 이들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굉장히 복잡한데 뭐 다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ACI에서 개정한 결과를 IBC가 받아들이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ACI에서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IBC에서는 예를 들어 ACI 뭐 몇 년 판을 따라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개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뭐 유럽 아이들도 이런 코드들이 있습니다. 주로 유럽 코드들 자 한번 보시죠. 뭐 캐나다부터 시작해서 일본 아이들, 도이치 인더스트리 독일, 뭐 뉴질랜드 이런 코드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외 프로젝트를 나가게 되면 해외 건설회사에 가게 되면 여기 지금 제가 제안하고 있는 이런 기준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영연방을 가게 되면 여기 유로 코드 이 식을 많이 쓰게 될 것이고요. 북미, 노스 아메리카 쪽을 또는 남미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미국 아이들 코드, ACI를 많이 쓰게 되고 또 뭐 아시아 같은 경우는 또 일본 아이들 코드를 좀 많이 쓰고 뭐 이렇게 됩니다. 다 축절이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동에 그 다음에 코드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를 대상으로 우리 기준을 수출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KBC나 KCI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몫인데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건설회사 이제 주요 건설회사 가게 되면 거기 이제 수주를 하고 그 수주한 어떤 구조물의 설계를 어떤 코드를 쓸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스펙에 딱 박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코리안 빌딩 코드를 쓴다. 또 코리안 콘크리트 KCI를 쓴다. 이렇게 딱 그 스펙에 딱 박아주면 끔끔히 쓰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ACI, KCI, KBC, 그 다음에 EC 유로코드, 그 다음에 캐네디언, 뉴질랜드, 그 다음에 저펜, 도이치, 이러한 것들의 코드를 일일이 다 이해할 필요 없지만,
현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아마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얘기죠. 좀 빠르게 가야 되겠네요. 우리 기준은 그래서 KCI하고 KBC가 대표적이다. KBC는 전체를 다루는 것이고요. 콘크리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KCI는 콘크리트에 대한 것만 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당장 해외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국내에 가게 되면 요 두 기준이 아마 건설의 7,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요 두 기준을 아마 여러분들의 손에 쥐고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얘기만 좀 진행하겠습니다. 예, KBC 지금 현재 기준에 2009년판에 챕터 1부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콘크리트는 챕터 5입니다. 랭거스 콘크리트 스트럭처. 처음 콘크리트 구조는 이 챕터 5의 스페셜 프로비전에 대한 그래서 이런 그 처음 콘크리트 구조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직 구조가 있고요. 챕터 7의 스틸 구조가 있고, 챕터 8의 목 구조 뭐 있고, 챕터 9의 스페셜 이런 구조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얘기죠. 여기 앞에는 제너럴 총칙이고, 보시면 챕터 2에는 테스트 앤 인스펙션. 이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이고, 챕터 3가 굉장히 아까 중요하다 그랬죠. 디자인 로드에 해당되는 겁니다. 디자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얼마 봐라. fu 가지고는 얼마로 보라. 격설 가지고 얼마로 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요것은 아까 무슨 코드요? 엄밀히 말하면 리갈 코드에 대한 개념이죠. 요거는 테크니컬 코드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요 KBC 정도는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근데 KBC가 제가 초기에 우리 만들 때는 한 500여 페이지였는데 지금 1040페이지를 넘나오고 두 배 늘어납니다. 이게 뭐 들어옵니다. 전공자들이 많으면 이것도 KBC에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여기 누군가가 들어오면, 이 점구조, 플로팅 스트럭처도 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죠. 아마 여기 이제 스페셜 스트럭처 그런 것들이 뭐 굉장히 멤브레인부터 시작해서 케이블 뭐 이런 것들이 면진, 재진 구조 뭐 이런 것도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간 상당히 복잡한 게 되어 있지만, 그 양도 많아지지만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은 이 KBC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 KBC가 커버하는 것은 빌딩 디자인이죠. 스트럭처럴 빌딩 디자인입니다. 그 다음에 인스펙션 앤 테스트죠. 챕터 2가 되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마티리얼, 또 이거지스틱 스트럭처, 기존 구조물의 이벌리에이션,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커버를 합니다. 물론 실제 구조물의 설계는 이 기준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다. KBC 2016이 지금 내리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마지막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왔는데, 과는 또 다른 모양입니다. 과는 우리는 내가 수업 시간에 이 기준은 allowable minimum requirement니까 엔지니어가 판단해서 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다시 고려해야 됩니다. 플러스 알파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겨서 인사사고가 났다. 이러면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신중하게 이렇게 고시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2009년에서 2016년, 15년이 되면 대략 한 6년 정도 주기가 좋은데, 그래서 저는 15로 하자 하는 얘기고, 뭐 출판되는 2016년을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코드에 대해서 조금 질문 사항이 혹시 있을까? 너무 일방적으로 막 나가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 좀 합시다. 정석이. 이제 대충, 진로가 결정이 됐습니까? 여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지. 취업을 하는, 취업에서 돈 벌까? 중동으로 갈까?
요즘 베트남에 뭐 프로젝트가 많다는데 베트남으로 갈까? 그지? 아니면 대학원으로 갈까? 공무원이 될까? 또는 공사에 갈까? 뭐 나사 같은 데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나사의 핵심 세력들이 여러분 스트럭처 엔지니어랑 잘 아시죠? 여러분들은 그냥 로켓 발사의 모습에 이 감동을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지?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그 발사대를 구성하고 그걸 지지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고도의 스트럭처다 알리기 위해서 개선해야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제 코드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두 가지 기억하자 그죠? 하나는 리갈 코드의 개념, 주로 하중이나 컨스트럭션 스펙에 대한 부분들 조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개정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리갈 코드는 테크니컬 스탠다드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 사항들을 해놓은 것이 마델 코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드는 허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다.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해 놓은 것이다 하는 것과 그 코드가 스트럭처의 세이프티를 개런티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엔지니어의 그 판단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 레포트를 요거 정리하시면 되겠죠. 철근 콘크리트 성립의 이유, 철근 콘크리트 장점, 단점, 철근 콘크리트의 발전사, 요건 정리만 하시면 되겠고요. 화요일까지 이미 답은 드렸습니다만 플레인 콘크리트하고 그 다음에 레인버스 콘크리트하고 프레스 콘크리트의 어떤 값의 차이를 레포트를 좀 해주십시오. 스트레스 앤 커브는 보여드렸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잘 레퍼런스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 세 가지 특히 핵심은 우리가 레인포스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이 레인포스 콘크리트를 중점으로 해서 플레인과 프리스트레스를 조금 용어의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사실은 프리스트레스로 본다 그러면 이것도 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로 해야 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대표성을 띄고 있으니까 레인포스 콘크리트와 그 중점으로 플레인과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그 차이를 한번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한번 정리를 해봐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여기까지 하는데 질문 있으면 하시죠. 예. 저 컴퓨터를 써서 워드로 하냐, 아니면 직접 써야 되냐 하는 거니까. 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겠죠. 다만 카피 앤 페이스트는 안 된다. A, B가 동일한, 금방 보이죠, 우리. 저는 두 사람 다 책임. 네. 질문 없나요? 자, 질문 없으면 다음 강제로 조금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가 쉬어가지고요. 지난 3월 1일 날인가? 쉬어가지고 지금 좀 바쁘게 갑니다. 요 다음부터는 조금 천천히 가겠습니다. 원래 여기까지가 이번 주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챕터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거의 그 일반 사항에 대한 그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현 콘크리트 부재의 거동,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얘기죠. 기본 파괴 개념인데요. 이제 3월 10일 날 좀 하려고 했지만 오늘 좀 땡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끊어갈 테니까 잘 보시면 바랍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거나 또는 그 해석을 해보면
하중하고 변위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하중이 높아지면 탄성 범위 내에서는 변위도 커지고요, 그죠? 복원력이 있으면 하중을 제거하면 또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랙이 나고 뭐 어디가 항복을 하고 뭐 최대 하중을 받고 뭐 조금 연성을 경험하다가 뭐 이렇게 타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P 델타 이거 저 커브를 보시게 되면 비탄성적 교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조 역학이나 구조 해석에서 고민했던 것처럼 초기에 이 강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요 강성, 지금 요 각도가 되죠. 요 각도. 이거는 예를 들면 콘크리트에서 보면 엘라스티시티 오브 콘크리트, 그러니까 콘크리트 탄성 계수. 뭐 만약 철근이라면 철근 탄성 계수, 뭐 이런 개념이 되고, 부재를 본다면 부재의 탄성 계수의 개념이 되겠죠. 이 각도는 엄밀히 말하면 강도의 발현에 이게 이렇게 가면 강도의 발현도 최대 강도 줄어들 가능성이, 물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재료에서는 강도의 발현과 강성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요 둘러싸여진 어떤 면적을 우리 에너지 디시페이션 커패시티라고 하죠. 에너지 흡수 능력, 에너지 발산 능력, 에너지 소산 능력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 에너지에 대한 예를 들면 지진과 같은 반복 하중이 그 구조물에 부재에 작용하게 됐을 때에 사람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부재 설계가 되면 여기에 둘러싸여져 있는 면적들이 크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자, 이런 면적들이 이제 이렇게 커지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보라고 생각해도 좋고 기둥이라고 생각해도 좋죠. 여러분들이 한번 개수해 보시죠. 여기 하중을 우리는 뭐 물리적으로 포스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외부에 작용하는 하중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진 하중, 바람 하중, 생하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용하게 되면 이 구조물에 어떻게 변형이 생기고 크랙이 어떻게 생기고 이제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에 어떤 철근들을 어떻게 배건하고 얼마만큼 배건하고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한번 개설해 보시죠. 반역은 어떻게 생기냐. 우리 구조역학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작용력이 반작용력은 여기 어디 생길 것 같고 여기에 압축과 인장이 생기니까 여기 압축과 인장에 대한 여기 반역이 있을 거라는 거죠. 기대 평형을 아마 여기 반역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리고 이렇게 반역이 생길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이 힘이 이 구조물을 이렇게 변형을 시키죠. 그럼 이 부분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인장 이 부분은 압축이 발생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인장이 발생되는 쪽에 변형이 어떻게, 변형이라면 위치나 가게 변하죠. 압축이 생기는 쪽에 변형이 어떻게 생길 것이냐. 그걸 이제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재의 재료는 플레인 콘크리트다.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다.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하시죠. 자, 이제 플레인 콘크리트는 아까 이미 답을 드렸다, 그죠? 응력 변형이 거의 탄성적으로 가고, just one single 크랙이 굉장히 와이드하게 생기면서, 초기 균열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다, 그지? 그거는 P 델타 커브에서 보시게 되면, 만약에 이만큼 힘을 받았다? 그러면, 어디에 균열이 생깁니까? 여기는 여기에 균열이 생깁니다. 연구실에 대학원생들이 실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짐작하시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이 부재의 힘의 방향과 유사하게 이렇게 균열이 생기죠. 왜냐하면 여기 인장이고요.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이렇게 들려서 여기 만약에 여기 첫 번째 균열이 딱 생기면 플레인 콘크리트 안에 철근 배건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플레인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짐작하시다시피 이 첫 번째 크랙의
이게 와이드해지고 여기서 거의 긴장하시는 것처럼 부재의 하중은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고 파괴에 이를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이러한 어떤 스피드의 컵을 갖는 거죠. 아주 급격하게, 아주 빠르게, 브리틀하게, suddenly 그렇게 크랙이 발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중이 올라가서 거의 탄성적으로 거동하다가 첫 번째 크랙이 딱 생기면, 퍼스트 크랙이 생기면 그 경험한 이후에 굉장히 브리틀하게, 취성적으로 거의 수직으로 그냥 부재가 깨져서 파괴에 이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쌓여진 면적이 굉장히 작다는 거죠. 에너지라는 것도 굉장히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 양도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레인 콘크리트의 경우는 초기의 균열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아주 빠르게 그 파괴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냐 이제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요걸 요렇게 뭔가 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뭔가 보강했으면 좋겠다. 이제 요런 보강을 하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균열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렇게 생기는 균열을 우리가 되게 휨균열이라고 그래요. 휨균열은 여기 하중 방향에 이렇게 다시 중립축을 이렇게 그어보면 중립축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균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균열은 밴딩에 생기는 균열이다 그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 철근이 이렇게 가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보호 부재로 본다 그러면 주철근이 될 텐데 인장축이니까 이건 앞주철이고요. 인장축이 주철근을 배근하게 되면 주인장철근을 줄여서 주철근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주철근을 배근하게 되면 이 균열을 디펜스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이 하중과 변이의 곡선에서 요 다음이 아까 이렇게 됐을 텐데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개수를 해보자. 그렇지. 뭔가 하중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리지스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압축축에도 이 철근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중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중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요 크랙이 발생이 되고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크랙이 이렇게 넓혀져 가는 거란 말이죠. 균열이 아까처럼 하나의 원 싱글 크랙이 굉장히 크랙폭이 넓어져서 깨지는 플레인 콘크리트와 다르게 크랙의 개수가 멀티플하게 이렇게 증가돼 갈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크랙의 폭도 상대적으로 작아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멀티플 크랙스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런 크랙도 이렇게 생길 거라. 이 압축 철근이 필요한 이유는 나중에 조금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뭐 대칭으로 이렇게 압축 철근과 이게 대칭에 배분을 했지만 실제 요 양과 요 양은 서로 다를 것이라는 겁니다. 인장척에 사용된 철근 양과 압축척에 사용된 철근 양은 다를 것이지만 여기서는 압축 철근을 같이 이렇게 표현했다 거죠. 여기 있는 이 철근을 이렇게 구부리고 이 철근을 여기서 끊지 않고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는 것은 철근의 상세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 상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충분히 이렇게 지지해 주지 않으면 이 철근이 힘이 받으면 트랙에 발생됐을 때 그 힘에 의해서 충분히 지탱하지 못하고 하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세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상세에 따른 문제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주철근이 이렇게 발생이 됐으면 이렇게 주철근을 이렇게 배근을 하게 되면 트랙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하중을 이렇게 더 이제 지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하중을 이제 가해보죠. 좀 더 하중을 가해보면 지금 이제 이러한 이 수직균열에 약간의 경사를 갖고 이제 균열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균열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전단균열이에요. 전단균열. 쉬어 크랙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쉬어 크랙은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그렇지, 요렇게 힘이 작용하게 되면, 요 부대로 본다면, 이 방향,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되니까, 여기 균열은 어떻게 생길까요? 그렇지. 이렇게 균열이 생길 거라는 거죠. 생겨서.
이렇게 균열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전단균열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각질균은 이게 실제 구조를 실험을 해보면 이러한 형태로 이 각도가 한 30에서 심하게는 60도 정도까지 또는 뭐 보통 한 45도 정도까지의 각도를 가지면서 균열이 발생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전단균열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요 균열이 이렇게 커집니다. 그죠? 이렇게 커집니다. 요 전단균열이 굉장히 급격하게 휨균열보다는 훨씬 더 급격한 형태의 파괴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 구조물에서 이렇게 전단균열이 발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조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건물에도 전단균열이 발생된 위치가 꽤 있죠. 대부분 조적이지만요. 이렇게 전단균열이 발생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예,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요게 얘는 요 철근은 요런 균열에 대해서는 커버를 하지만 요런 균열 이게 굉장히 이제 이 시리어스한 어떤 균열 폭이 넓어지면서 좀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요 구조물에서 본다 그러면 요 균열에 의해서 경험을 한 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이것도 휨균열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파괴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전단균열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금방 느끼시죠? 이 전단균열을 피해야 되겠다. 이 전단균열에 저항해야 되겠다. 하면 요렇게 철근백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요 각도의 직각 방향으로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보강하게 되면 마치 휨균열의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보강한 것처럼 전단균열에도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보강을 하게 되면 아마 이 균열 이후에도 아마 힘을 더 받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짐작하는 거 똑같습니다. 상식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철근을 이렇게 특별히 경사지게 배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불력을 고려해서 그 철근을 경사진 철근을 그냥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불력에 계산해서 철근량을 계산하고 그 철근량에 대한 간격을 결정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제 요 유의 그대로 보면 이렇게 보강량이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졌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러한 철근들은 엄밀히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요 경사각도의 직각 방향으로 배근함이 더 타당함에도 여러 가지 시공성을 고려해서 아까 요 불력들을 고려해 가지고 이러한 방향으로 배근을 했다. 굉장히 이 전단 균열에 대해서는 효과적입니다. 균열이 이렇게 진행되면 얘가 또 요만큼 진행되면 이 철근이 또 요만큼 진행하면 이 철근이 또 요만큼 진행하면 이 철근이 요 균열 속에 철근이 요 전단 균열 속에 철근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죠. 전단 균열의 출발점에서 제외한다면 전단 균열 속에 배건된 양이 하나, 둘 정도 철근량을 배건했습니다. 지금 제가 전단 균열이 발생한 내부의 철근량, 전단 철근량이 있어야 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단 균열이 발생된 그 균열을 디펜스 하려면 거기에 전단 철근, 우리는 앞으로 스트럭 또는 전단 보강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전단 보강근을 요 균열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균열을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현행 우리 설계 기준의 전단 보강근 결정, 전단 보강근의 간격 결정의 입니다. 이렇게 전단 보강근을 배근하게 되면 아마도 이 이후에 하중과 변이의 상관관계, 변이라면 요거죠. 하중은 이쪽 방향이고요. 여러분들이 상상 한번 해보시죠. 아마도 그렇지. 하중을 가하게 되면 여기 발력이 생기고 하중을 이만큼 더 경험하지 않을까. 제가 첫 슬라이드에 C델타 커브의 결과만 먼저 냈었습니다. 그죠? 균열이. 그러면, 처음에 아마 슬라이드에 이제 요렇게 이제 가 있었는데, 기억하시죠? 요 첫 번째 균열이 뭐였습니까? 휨균열이 해당해요. 첫 번째 균열이 왜 발생됐느냐 하는 거죠. 휨균열이고요. 요 균열은 뭐 때문에 발생됐습니까? 전단균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휨균열에 의해서 이 인장철근의 변형률을 체크해 보면 휨인장 변형이 생긴다는 거지. 그 다음에 요 균열은 전단균열이기 때문에 요 철근에 의해서 별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특히 요 두 철근이 전단에 대해서 저항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적절한 어떤 게이지를 붙여보면 요 철근의 변형률이 클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잘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전단 보강근이 적절히 보강이 되면 요 균열이나 요 균열이나 요 균열에 대해서 부재가 파괴에 도달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야 이거 뭐 계속 가냐? 계속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힘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이 인장이고 이 부분이 압축에 걸리고 압축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바로 지점의 근처 부분이죠. 요 지지점의 근처 부분이죠. 그럼 힘을 이렇게 받게 되면 얘가 이렇게 눌려지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린 컬러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압축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압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눌려지면서 마스러지는 것이거든요. 눌려지면서 콘크리트가 마스러집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원전 실험을 했지만 콘크리트가 마치 시멘트처럼 바슬바슬해진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냐면 compressive failure of concrete라고. 이건 우리가 압괴라고 그럽니다. 압괴. 눌려져서 파괴되는 파괴 패턴. 압괴의 파괴 패턴이 만약에 이게 힘이 반복이 되면요. 잘 봐. 이 힘이 반복이 되면 이 압괴가 여기서 발생됐다가 여기서 발생됐다가 여기서 발생됐다가 이게 결국 만나게 되고 이 부분이 바스러지는 거죠. 그러면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옵니다. 마치 시멘트처럼 떨어져 나옵니다. 굉장히 지금은 한쪽 방향 힘을 쭉 파괴될 때까지 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압괴가 안 생기고 이쪽에서 압괴가 생겨서 단면적이 결손이 되고 줄어들고 파괴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컴프레션 페일리어가 일어나면 이 뒤에 커브도 아까 전단과 유사하게 빠른 속도로 파괴에 도달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굉장히 브리틀하게 페일리어가 여기서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시어 철근이 요 균열이 굉장히 커지면서 요 균열 폭이 굉장히 커지면서 요 전단에 의한 그 전단 보강근이 항복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전단 보강근이 항복을 한다는 것은 그 철근이 실은 그 균열에 대해서 균열 발생 하중에 대해서 지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랙 폭도 굉장히 넓어지면서 이제 파괴가 다시 일어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더니 그 압괴와 이 전단 균열의 파괴 패턴은 매우 유사하게 때론 이 부분과 이 부분 중에서 불리한 조건이 먼저 선행되면서 파괴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가 전단을 굉장히 강하게 여기다가 철근을 하나씩 더 넣게 되면 이 전단 균열이 이렇게 넓어지지 않고 버티게 되면 그때는 주로 압괴에서 이걸 굉장히 하나를 빼고 이 간격을 넓히면 철근장을 반으로 줄이면 이 압괴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전단에 의해서 파괴가 유도될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 시어 페일리어도 역시 굉장히 브리틀한 페일리어 모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것들을 다 커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압괴나 전단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를 하게 되면 지금 철근 콘크리트 구조 부재의 설계의 가장 이상적인 파괴 패턴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전단에 대해서도 압괴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디펜스를 하게 되면 이제 아까 보시죠. 처음에 생겼던 첫 번째 균열이 이렇게 깊숙이 좀 들어오고요. 요 반대편으로 압축존까지, 그러니까 압축 그 연단 끝단까지 깊숙이 들어오면서 그 균열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힘 균열이 커지는 것이죠. 이 힘 균열이 커진다는 것은 어디에 가장 변형을 많이 유발시킵니까? 그럼요. 이 주인장 철근에 가장 변형률을 많이 유도시키는 것이고요. 그 유도시키면서 이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이 철근 주변에
철근이 항복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주인장 철근의 단면적이 상대적으로 전단 철근의 단면적보다 크고요. 직경도 주로 큰 걸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인장 철근이 이제 이 균열 폭이 넓어지면서 이제 항복을 하기 시작하죠. 이 항복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브리틀한 페일리어를 굉장히 닥타일하게 연성적으로 변형을 많이 경험할 수 있을 정도의 하중과 변형의 그래프를 유도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일리어가 굉장히 급격하게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페일리어를 천천히 변형을 일어나면서 파괴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앞뒤 콘크리트가 먼저 변형률, 항복 변형률, 파괴에 도달하도록 만들어서 안 되고요. 전단 보강근이 먼저 항복해서 브리틀 페일리어를 유도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도하는 단면 설계의 핵심은 이렇게 주인장 철근이 충분히 경험하고 항복해서 하중과 변이의 관계 곡선이 굉장히 닥타일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페일리어 모드를 유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설계 개념은 주철근이 항복을 선행할 수 있도록 주철근이 항복해서 충분히 덕틸리티, 닥타일하게 연성적 거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강도 설계법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루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설계의 기본 개념이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앞개가 생기거나 전단 균열이 생기면 굉장히 플레인 콘크리트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서도 굉장히 브리틀하게 페일리어 모드가 생기기 때문에 에너지 그 다음에 닥틸리티 모두가 부족해진다. 그래서 주인장 철근이 란지튜디널 바가 항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 닥타일 페일리어 모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지금 한 1시간쯤 해야 되는 걸 20여 분 만에 끝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됐고요. 이 20여 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하중과 변형의 크랙과 보강의 개념이 전부 다 담겨 있어서 리마인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수고했습니다.